경고합니다. 이 영상은 시청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절대 영상을 보기 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거든요. 부하 직원에게 절대 이 영상을 보여주지 마세요. 퇴사해버릴지도 모릅니다. 평생 쥐꼬리만한 월급 따박따박 받는 삶에 만족한다면 이 영상 보지 마세요.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누리기 위한 불확실한 도전을 시작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인생을 자신에게 온전히 선물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이 직업은 주 5일 9to6라는 구속도 없고 소득 제한도 없습니다. 잠을 자고 해외여행을 가도 재산이 늘어나고 큰 사회적 인정과 존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직업은 바로 사장입니다. 부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선 사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대기업 임원, 연예인, 운동선수는 사장 아니어도 부자라고 해요. 투자로도 충분히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해요. 이들도 모은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선 최소 임대 사업이라도 해야 합니다. 거기에 일단 부자가 되면 자산을 관리하거나 현금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사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미 부자인 연예인들이 패션 브랜드 런칭하거나 요식업 하는 거 많이 보셨죠? 결국 넓은 의미에서 부와 자유를 쟁취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은 사장뿐이라는 겁니다. 그럼 사장만 되면 무조건 부자 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냐? 당연히 아니죠. 부푼 꿈을 안고 사업 시작했다가 폐가 망신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월급쟁이보다 가난하고 몸만 혹사하는 무늬만 사장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사장이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사장학개론입니다. 5천억 자산가이자 글로벌 외식기업 스노우폭스그룹 회장, 메가 히트셀러 돈의 속성 저자 김승호 회장님이 100억 이상 매출 기업 대표, 상장 기업 대표 및 임원, 직원 수 100명 이상 기업 대표 등만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사장학개론 수업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이 책에 담긴 진짜 사장 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기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시간과 돈의 제약에서 벗어나 내가 상상하고 꿈꾸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 사장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장이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2020년 기준 국내에 등록된 사업체 수는 총 432만 5,195개입니다. 국내에만 400만 명 이상의 사장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는 인건비, 임대료 내기도 급급하고 사업장 운영하느라 사생활이라곤 전혀 없는 평범한 자영업자입니다. 이런 분들은 사업이 아니라 장사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장사와 사업을 나누는 특징이 뭘까요? 김승호 회장님은 3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째, 일에 대한 능력. 둘째, 시장의 규모. 셋째, 돈을 버는 방식입니다. 첫째, 일에 대한 능력이다. 사장의 업무 능력이 직원들보다 뛰어나면 장사고 직원들이 사장보다 뛰어나면 사업이다. 일반적인 식당을 생각해 봅시다. 요리도 사장님이 하고 식재료도 사장님이 사오고 세금 및 급여 처리도 사장님이 합니다. 직원은 그저 조리 보조, 서빙을 돕는 아르바이트뿐입니다. 이런 구조에선 사장님보다 뛰어난 직원이 존재할 수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장님들을 사업가라 부르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라고 부르죠. 반면 삼성전자를 생각해 봅시다. 이재용 회장님이 삼성에서 반도체를 가장 잘 만드는 사람인가요? 반도체 칩 하나도 직접 못 만드실 겁니다. 그러면 마케팅을 제일 잘하시나요? 아니죠. 금융 지식이 가장 많은 분인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삼성전자 직원 중 99.99%가 각자 업무에서는 이재용 회장님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영업자를 넘어 사업가로 거듭나기 위해선 이처럼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나를 위해 일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사업 초창기에는 사장이 직접 뛰어야죠. 직원을 고용할 만큼 충분한 이익이 나기 전까지는 몸과 시간 갈아 넣어야죠. 그러나 이렇게 해선 한계가 명확합니다. 몸은 하나고 하루는 24시간 뿐이거든요. 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는 사장 혼자 돈을 벌어선 안 되고 사장보다 뛰어난 직원들이 돈을 벌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시장의 규모다. 사업체의 가장 큰 경쟁자가 나와 가깝게 있다면 장사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다. 내 가장 큰 경쟁자가 바로 옆에 있으면 장사입니다. 동네 치킨집 생각해보죠. 경쟁자는 바로 길 건너 도보 5분 내에 있습니다. 그 경쟁자 이겨봤자 골목 대장 치킨집일 뿐입니다. 물론 이것도 대단한 성과지만 여전히 자영업 단계죠. 반면 프랜차이즈 치킨 브랜드를 생각해봅시다. BBQ 경쟁자는 동네 치킨집이 아니라 BHC, 교촌치킨 같은 탑 프랜차이즈입니다. 전국 단위 경쟁이죠. 삼성 경쟁자는 애플, TSMC 등입니다. 경쟁자가 전 세계에 있죠. 내 가장 큰 경쟁자가 멀리 있을
있을수록 사업의 규모가 크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니 자영업을 넘어 사업가 단계로 넘어가려면 경쟁자가 멀리 있는 사업을 해야 합니다. 당장은 동네 카페를 운영해도 장기적으론 메가커피, 스타벅스랑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동네 미용실을 해도 장기적으론 리안헤어, 준호헤어랑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요즘은 예전보다 훨씬 쉽습니다. 인스타, 유튜브 등 SNS라는 사기템이 존재하거든요. 개인이 시작부터 최소 시군 구 단위, 아주 쉽게 전국 단위에서 경쟁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셋째, 수입을 만드는 방식이다. 작은 부자는 몸에서 나오고 큰 부자는 생각에서 나온다. 사장이 자기 몸, 시간 갈아 넣어 일하면 고소득 자영업자는 돼도 사업가는 될 수 없습니다. 사업가는 생각으로 돈을 법니다. 가령 자영업자는 본인을 요리사로 정의하지만 사업가는 식당 경영인으로 정의합니다. 요리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 매장에서만 요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인은 다른 요리사를 고용해 매장을 늘릴 생각을 합니다. 매장 수가 늘어나면 대량 구매를 통해 원가를 절감하고 프랜차이즈 가맹비를 받는 등 시공간적 제약 없이 돈을 법니다. 프로세스를 개선해 비용을 절감하고 저절로 돈이 벌리는 수익 구조를 짜는 등 생각으로 돈을 벌어야 진짜 사업가가 될 수 있습니다. 평생 일만 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진정으로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누리는 진짜 사장이 되려면 장사가 아닌 사업을 해야 합니다. 나보다 유능한 사람이 나를 위해 일하고 전국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고 생각을 통해 돈을 벌어야 진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언젠가 자유를 꿈꾸는 직장인이거나 이미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일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돌아보세요. 당신이 계획 혹은 실천하고 있는 그 일, 장사입니까? 사업입니까? 장사가 아닌 사업을 해야 한다는 말은 이제 이해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뭐가 됐든 사업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에게 유용한 이야기지,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데 가 궁금하실 겁니다. 그 해답은 불편함에 있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살아온 사람은 없다. 그런 의미에서 당신이 살면서 느꼈던 불편함 무엇이 하나라도 있다면 당신은 사업가가 될 수 있다. 불편함을 개선하는 모든 것이 사업이다. 세상 모든 사업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일입니다. 요리하기 힘드니까 요식업, 밀키트 사업이 존재하고, 육아가 힘드니까 산후도우미, 육아용품 사업이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기에 사업은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발견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알려면 먼저 그 사람들을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사업 출발점은 나 자신과 지인입니다. 유아용품으로 유명한 로토토 베베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대표님은 원래 자수를 취미로 하는 공무원이셨습니다. 자수 관련 정보를 블로그에 올리시던 평범한 블로거셨죠. 그런데 첫째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자꾸 토를 해서 검색해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맘카페, 지식인 등의 유아 영유, 영유 방지 등을 검색하고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이 많이 없음을 발견했죠. 그래서 직접 자수로 영유 방지 쿠션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대박이 나서 로토토 베베는 지금 쿠션뿐 아니라 유아 이불, 옷 등을 판매하는 기업이 됐습니다. 전에 1년에 10억 버는 방구석 비즈니스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모든 비즈니스의 시작은 고객입니다. 고객이 겪는 문제를 찾고 해결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문제 해결이라 해서 거창하게 세상에 없던 물건을 만들어낼 필요 없습니다. 기존 제품을 아주 조금 개선하기만 하면 됩니다. 똑같은 옷이어도 재질을 더 부드럽게 하고 높이 조절이 가능한 독서대를 만드는 등 아주 조금만 개선해도 사람들은 편리함을 느낍니다. 그런 사업을 하려면 자본금이 있어야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이 있어도 사업에 성공하지 못한다. 사업은 돈이 없어도 할 수 있고 돈이 없어야 더 잘할 수 있기도 하다. 돈으로 사업하는 사람은 계속 더 많은 돈이 필요하지만 아이디어로 사업하려는 사람은 아이디어가 먹히면 더 이상 돈이 필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돈이 없어야 사업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돈 없이도 사업을 할 수 있지? 를 고민하면 저비용 고효율로 사업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든 찾기 마련입니다. 가령 SNS를 이용해 상품을 팔기 전에 미리 고객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로토토 베베는 처음에는 블로그 구독자들이 요청해 수제작을 통해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그러다 더 많은 구독자들이 상품 구입을 문의하자 본격 생산에 들어갔죠. 선주문 받고 물건을 만드니 재고 쌓일 위험 없이 생산 설비 갖출 필요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던 겁니다.
이건 다른 직장 다니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이죠. 와디즈, 텀블벅 등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도 있죠.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면 애당초 망할 리스크가 적습니다. 망할 가능성이 낮으니 성공할 때까지 도전할 수 있죠. 이 꾸준함은 경쟁자를 압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경쟁자 중에 거의 90% 이상은 포기한다. 만약 내가 어떤 일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버릇이 있다면 이미 나는 상위 10% 안에 드는 사람이다. 무엇을 해도 상위 10% 안에 들어간다. 운이 좋거나 실력이 좀 더 있다면 상위 1%도 될 수 있다. 경쟁자 이기기가 이렇게 쉽다. 그 어떤 일을 해도 꾸준히만 하면 최소 상위 10%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주변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문제를 발견하세요. 최대한 돈을 쓰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찾고 도전하세요.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겪는지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할 상품을 만들고 장사가 아닌 사업을 하기 시작했다면 이제 초기 기업가 단계로 올라선 겁니다. 그런데 진짜 사장으로 레벨업 하려면 이 단계에서 2명의 친구를 만나야 합니다. 바로 부동산과 금융입니다. 사업을 잘해서 어디든 매장을 열어도 임대를 낼 여력이 있는 회사를 소유했다면 수많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것이다. 이때 금융이 도와 융자의 도움을 받으면 회사의 자산 구조에 사업체와 부동산 소유라는 두 가지 이익 구조가 나타난다.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특정 상권이 부흥하면 외부인과 돈이 유입되며 기존 주민과 상인들이 밀려나는 현상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카페를 창업했다 가정합시다. 인스타 성지가 돼 사람들이 몰립니다. 사람이 모이니 주변 식당, 화장품 가게 등 주변 상권이 다 살아납니다. 자연스럽게 카페가 입주한 건물 부동산 가치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건물주가 어이쿠 감사합니다. 제가 월세 깎아드릴게요. 할까요? 임대료를 올릴 겁니다. 여러분이 이를 감당하지 못해 나가면 그 자리에 건물주가 직접 혹은 건물주 친인척이 여러분 카페와 아주 유사한 카페를 차릴 겁니다. 아무리 사업을 잘해도 이런 식으로 자꾸 매장을 옮기면 지출만 늘어날 뿐더러 남 좋은 일만 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부동산이라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내가 사업하는 건물은 내 거여야 합니다. 그래야 사업소득, 임대소득, 부동산 시세 차익 등 내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무형 수익을 다 챙길 수 있습니다. 아니 건물 살 돈을 언제 모아? 그렇죠. 그래서 친구 한 명이 더 필요합니다. 금융입니다. 건물 가격이 100억이라고 100억이 있어야 건물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법인이 빌딩 매입할 때는 대출이 많게는 8-90%, 보수적으로 봐도 7-80% 정도 나옵니다. 거기에 100억 정도 되는 건물이면 임차인들이 낸 보증금만 해도 최소 몇 억이 있겠죠. 그럼 실제로 나는 건물 가격 10에서 20% 정도만 있으면 건물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그것도 없다고 계산하기 편하게 예로 든 거지 처음부터 100억짜리 건물 살 필요 없잖아요. 건물 가격을 낮추면 당연히 부담도 줄어듭니다. 싼 건물을 사면 입지가 안 좋잖아. 그렇죠. 그래서 더더욱 일단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회사 막 창업하면서 건물을 사라는 게 아닙니다. 이익이 발생하고 브랜드 가치가 생기는 단계에서 사야 합니다. 내가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면 굳이 S급 입지 비싼 건물에서 사업할 필요가 없습니다. 맛집, 성지라고 소문나면 사람들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어도 조금 접근이 불편해도 다 찾아옵니다. 대표적 사례가 라라브레드입니다. 라라브레드는 빵 맛집으로도 유명하지만 사업적으로는 부동산을 매입하며 지점을 여는 사업 방식으로 유명합니다. 라라브레드는 S급 입지에 지점을 열지 않습니다. 다소 낡고 허름해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부동산을 인수한 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해 지점을 열죠. 라라브레드라는 브랜드 가치가 있으니 다소 입지가 떨어지는 곳에 매장이 있어도 사람들이 소문 듣고 찾아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게 입지입니다. 입지가 좋아지니 부동산 가치도 상승해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죠. 대출 이자도 생각해야지. 건물주가 되면 내 건물에서 영업하는 다른 임차인들 월세가 들어옵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영업했더라면 내야 했을 월세도 있죠. 이 금액을 합쳤을 때 대출 이자 이상이 나오거나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지출이 발생하는 정도라면 나도 건물주가 될 자격을 갖춘 겁니다. 모든 사업은 결국에는 부동산과 금융을 만납니다. 이 두 친구를 만나야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때 사업 소득보다 더 빨리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한 자리에서 안정적으로 고객을 모을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고 부동산과 금융을 만나세요. 개인 사업을 넘어 기업으로 진짜 사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여러분 회사는 여러분 미래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회사는 나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무늬만 사장인 장사꾼이 아니라 진짜 사장이 될 때 내 인생을 자신에게 온전히 선물해 줄 수 있습니다. 장사가 아닌 사업을 하세요. 나보다 똑똑한 이들이 전국 세계 무대에서 나를 위해 경쟁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고 몸이 아닌 아이디어로 이 시스템을 유지해야 합니다. 불편함에 집중하세요. 모든 사업은 타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입니다.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의 불편함을 관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세요. 부동산과 금융을 만나세요. 금융의 도움을 받아 내 사업장을 내가 소유할 때 더 큰 부와 자유를 누리는 진짜 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사장학개론은 무일푼에서 5천억 자산가로 자수성가한 김승호 회장님이 평생을 사장으로 살며 깨달은 통찰과 노하우를 담은 명저입니다. 진짜 사장이 되는 법과 그 장점을 영상에 담았지만 사장이라는 직업의 고충과 위험성, 문제 극복 방안까지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담은 진정한 사장학 교과서라고 부를 만한 책입니다. 사장 대신 직원을 사장학개론 수업에 보냈더니 그 직원들이 다 퇴사하고 사업을 하더라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만큼 강력한 실전 사장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로 사업해보길 꿈꾸시는 분, 혹은 사업가의 길을 가다 방향을 잃을 때 펼쳐볼 인생 지침서가 필요하신 모든 분들께 이 책을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이기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재능? 운동 능력? 팀워크? 아닙니다. 규칙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져도 게임의 규칙을 모르면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사인 볼트가 농구를 해요. 그런데 규칙을 모릅니다. 공 들고 미친 속도로 달리기만 해요. 어떻게 될까요? 3걸음 넘게 떼는 순간 워킹 파울이 불릴 겁니다. 그 상황에서 우사인 볼트가 왜 내가 제일 빠른데 파울을 불어요? 왜 내가 지는 거죠? 라고 하소연해봤자 누가 들어줄까요? 이게 스포츠 경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돈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세상에는 돈 버는 게임의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분제가 있던 시대에는 고기환 혈통을 타고나는 게 게임의 규칙이었고, 산업혁명 시대에는 생산수단이나 자본을 소유하는 게 돈을 버는 방식이자 게임의 룰이었습니다. 2023년 현재는 어떨까요? 오늘 소개할 책은 생각이 돈이 되는 순간입니다. 책 제목처럼 현대사회 돈 버는 게임의 규칙은 바로 생각입니다. 이 책을 참고해 어떻게 해야 돈 되는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21세기 수많은 부자를 만들어낸 부의 원천은 바로 생각, 아이디어입니다. 예전에는 토지나 공장, 자본을 소유한 사람만 뭔가 생산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생산을 할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유튜버, 웹툰 작가, 작곡가 등 아이디어나 창의성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성공의 대명사가 되고 있는 시대죠. 여기에는 신분이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 아이디어만 있다면 무자본, 아주 소자본으로도 엄청난 부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바로 그 아이디어가 안 떠오른다는 거죠. 너무 진부한 생각만 떠오르고 혁신적,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안 떠오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돈이 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박나는 아이디어 만드는 법 딱 한 단어로 정리 가능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브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브란 사람들이 어떤 물건, 서비스, 콘텐츠를 접할 때 느끼는 친숙함과 선호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래프의 모양을 보면 마치 정규 분포 곡선처럼 종형 모양을 그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사람들은 너무 낯선 것도 너무 익숙한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적당히 익숙할 때 가장 좋아하더라는 거죠.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색다른 것들은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만든다는 게 문제이지만 너무 친숙한 것들은 애초에 아무런 흥미도 자아내지 못한다. 노래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역사적으로 히트한 노래들을 들어보면 세상에 없던 신박한 사운드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기존의 히트한 곡들과 어딘가 비슷한 경우가 많죠. 머니 코드란 말 들어보셨죠?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특정 코드, 특정 멜로디를 사용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라는 공식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노래 생각해 볼게요. Let it be, let it be, 사랑해요, 사랑해요, let it go, let it go. 어때요? 거의 똑같지 않나요?
갑자기 고막테러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쨌든 표절 시비가 가끔씩 붙을 정도로 비슷한 멜로디가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는 사람들이 적당히 익숙한 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정리하면 돈 되는 아이디어란 기존에 잘된 것들과 비슷하되 조금 다른 것들을 뜻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면 아이디어로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천재라고 칭송받거나 아이디어로 부자된 사람들은 실제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고 부단한 노력을 통해 그 아이디어를 현실로 바꿔내게 된 사람들입니다. 천재로 알려진 모차르트도 실제로는 기존의 유명한 노래를 따라치면서 실력을 키웠고 그 다음에 자기 색깔을 조금씩 입혔다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도 스마트폰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만들어진 기능들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쁜 디자인 안에 넣었을 뿐입니다. 세상에 없던 걸 만들어내서 천재가 되고 부자가 된 게 아니고 진부함과 새로움 사이 중간 지점을 잘 찾아내서 천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게 만드세요 이건데, 이렇게만 말하면 조금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책에서 소개한 크리에이티브 4단계 법칙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소비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싶으면 일단 창의적인 작품을 많이 접해야 합니다. 책에서는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 중 20% 정도를 자신이 속한 분야의 자료를 소비하는 데 쓰라고 말합니다. 훌륭한 작가가 되고 싶은가? 책을 많이 읽어라. 대본에 넣을 좀 더 산뜻한 대화가 필요한가? 커피숍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유명 TV의 임원이 되고 싶은가? 밤낮을 가리지 말고 TV를 보라. 20% 원칙은 우리 두뇌가 아하 순간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원료를 제공한다. 필요한 것은 우뇌가 작업하는 데 필요한 기억과 멘탈 모델이다. 이러한 원료가 없으면 우리가 자신의 잠재력을 봉인하게 되기 때문이다. 일단 많이 겪어보는 게 아이디어의 원천입니다. 테드 사란도스라는 16살짜리 전문대생이 있었습니다. 테드의 부모님은 10대 때 그를 임신했고 그가 태어난 이후 동생 4명이 줄줄이 태어났습니다. 집이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테드는 맨날 집에 있지 않고 할머니 집에 가서 연애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배우들의 이야기나 좋은 드라마, 영화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 경험을 살려서 동네 비디오 대여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는 좋아하는 영화 맨날 보고 손님들에게 좋은 영화를 추천해주기도 하면서 콘텐츠를 보는 안목을 키웠습니다. 테드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그는 현재 넷플릭스의 최고 콘텐츠 책임자입니다. 콘텐츠를 소비해서 기른 안목을 바탕으로 직접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듯 소비의 경험이 많으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굽고 노래도 많이 들어본 놈이 잘하기 마련입니다. 테드처럼 여러분 분야에서 최대한 많은 콘텐츠를 소비하는 게 창의성의 원천입니다. 2단계 모방입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벤저민 프랭클린은 어느 날 친구와 편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프랭클린의 아버지가 그 편지를 읽고는 프랭클린을 대단히 크게 혼냈습니다. 나쁜 친구랑 어울려서 편지 내용이 안 좋아서 혼낸 게 아니라 글솜씨가 형편없어서 혼냈습니다. 호되게 혼난 프랭클린은 글을 잘 써야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래서 프랭클린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시 가장 인기 있던 잡지인 스펙테이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읽은 게 아니고 감탄이 나오는 기사를 발견하면 그 기사에 개요를 자기가 써봤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도입을 해서 어떻게 전개를 하며 요약은 어떻게 하는지, 문단마다 핵심 내용은 뭔지 얼개를 짜보고 그 다음 그 얼개만 보고 자신이 다시 기사를 써봤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쓴 기사와 원본 기사를 대조하면서 문장을 더 깔끔하게 다듬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 결과 벤저민 프랭클린은 당연히 글을 잘 쓰게 됐고 수많은 명언과 명절을 남긴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 됐습니다. 글쓰기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똑같습니다. 실력을 키우고 싶다면 잘하는 사람을 모방해야 합니다. 말을 잘하고 싶다면 말 잘하는 사람을, 영상을 잘 만들고 싶으면 영상 잘 만드는 사람을, 좋은 노래를 만들고 싶다면 좋은 노래를 만드는 사람을 따라해야 합니다. 이 따라라는 게 그대로 뱉기라는 게 아니라 프랭클린이 그랬듯 전체적인 구조와 전개 방식 등 큰 틀과 형식을 따라라는 겁니다. 그대로 다 뱉기면 표절이에요. 3단계 창의적 공동체입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의성을 요구하는 분야에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과 공동체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IT 개발자, 엔지니어들은 미국에서는 실리콘밸리, 우리나라에선 판교에 다 모여 있습니다.
금융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여의도, 미국에선 월스트리트에 다 몰려있죠. 왜 그런 걸까요? 자주 만나면서 정보도 주고받고 피드백도 받고 해야 창의성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의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밀집도가 높은 장소는 그렇지 않은 곳보다 6배 더 혁신적입니다. 이 같은 확산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서로 얼굴을 맞대는 관계가 역시 중요하다. 그저 서로를 아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물리적으로 가깝다는 것은 커피숍에서 우연히 부딪히거나 버스를 기다리다가 뜻하지 않게 조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뜻이다. 창의적인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절로 더 창의적인 결과물이 나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관심사가 똑같으니까 만나면 그 이야기만 계속합니다. 당연히 특정 주제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고 지식을 나누다 보면은 레벨이 올라가겠죠. 결론은 창의적인 일을 하고 싶다? 여러분과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럴 수 있어요. 아니 개발자들은 판교에 모여라도 있지 내 직종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의 모임을 찾아다니면 됩니다. 그런데 괜찮은 모임이 존재하려면 일단 절대 인구수가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인구가 많으면 그만큼 내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고 유익한 모임이 존재할 확률이 높으니까요. 아 그럼 나는 지방 사니까 망했냐? 아닙니다. 저도 지방 삽니다. 다 인구 많은데 살아서 좋은 모임이 주변에 널려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렇지만 그게 안 된다면 우리에겐 온라인이 있잖아요. 온라인 모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무엇보다 책이 있습니다. 온라인 모임이나 독서를 통해서 나와 비슷한 업계에 속한 이들의 이야기, 나보다 앞서간 이들의 통찰을 많이 접하면 직접 만나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 반복입니다. 앞서 소비에서 지식을 쌓고 모방하면서 기초적인 실력은 쌓았을 겁니다. 창의적인 공동체에서 필요한 조언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돈을 벌어봐야 합니다. 책을 쓰던가 영상을 만들던가 물건을 만들던가 뭐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일이 그렇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도 첫 사업부터 대박나는 일은 없습니다. 가령 진짜 미친 아이디어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첫 영상부터 조회수 몇만 터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건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 진짜 내 아이디어가 괜찮은데 아직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아서. 둘째, 나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형편없어서. 둘 중 어떤 경우이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반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복이란 내 아이디어, 상품, 사업, 콘텐츠가 어떤지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받으면서 수정해 나가는 과정을 뜻합니다. 유튜브라면 댓글을 보고 상품을 판다면 리뷰를 보면서 고객들의 의견을 반영해 점점 더 개선해 나가는 거죠. 창의적이다의 기준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드는 게 뭐든 간에 그걸 소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바로 창의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으로 돈을 벌고 싶다? 그 생각을 사람들에게 자꾸 보여주고 들려주고 피드백을 받으세요. 그러면서 끝없이 개선해 나가는 반복이 생각을 돈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청중이 좋아할 만한 것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비결은 무엇인가? 청중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생각이 돈이 되는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신분, 자본, 생산수단이 부를 결정했다면 지금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실행력이 부를 결정합니다. 돈 되는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크리에이티브 커브를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너무 익숙한 것도 낯선 것도 싫어합니다. 익숙하되 약간 새로운 중간지대에 있는 아이디어에 열광합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위해선 첫째, 소비하세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장 많이 접한 사람이 가장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법입니다. 둘째, 모방하세요. 실력을 올리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미 잘하는 사람들을 따라하는 겁니다. 세상에 혼자 사는 천재는 없습니다. 셋째, 창의적 공동체에 들어가세요. 나와 비슷한 일을 하는 이들이 많은 곳을 찾으세요. 창의성은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서로 피드백과 조언을 주고받을 때 탄생합니다. 마지막, 반복하세요.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보이고 피드백을 받아 개선하세요. 돈이 되는 아이디어란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이디어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이디어를 찾으려면 사람들에게 계속 물어봐야 합니다. 생각이 돈이 되는 순간은 아이디어가 필요한 일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참고할 만한 좋은 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아이디어 필요 없는 일이 있나요? 그러므로 모두가 참고하면 좋을 책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북토크와 함께 생각을 돈으로 바꿔 성장해 나가실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인스타에서 돈 자랑하는 사람들 엄청 많이 보셨죠? 레퍼토리가 뻔합니다. 어릴 때 찢어지게 가난했던 스토리 보여주고 그 이후 뭐 온라인 사업을 해서 얼마를 벌었다 하고 벤츠, 포르쉐, 벤틀리 차키 막 보여주고 좋은 집 나오고 뭐 이런, 잘 아시겠지만 그런 사람들 대부분은 사기꾼입니다. 자기가 부자인 거에 근거가 없어요. 어떻게 돈 벌었는지도 말을 안 해주고 그냥 무턱대고 나 부자니까 돈 버는 방법 알려줄게, 내 강의를 들어, 혹은 투자 컨설팅을 받아, 혹은 리딩방에 들어와, 더 심하게는 나한테 돈만 맡겨, 이런 소리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온라인에서 돈 버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덮어놓고 야, 저거 다 사기꾼들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덮어놓고 무시해버리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왜냐? 진짜 찐들이 숨어 있거든요. 배울 점도 너무 많고 정말로 이 시대에 맞는 돈 버는 방법을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온라인에서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찐을 한 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8만 구독자 유튜버이자 인포디언스 비즈니스 연구소 대표인 포리얼님입니다. 포리얼님은 무일푼에서 온라인 사업으로 단 1년 6개월 만에 1억을 벌었고 지금은 훨씬 더 큰 돈을 진짜로 벌고 계신 온라인 사업의 아이콘 같은 분입니다. 제가 왜 포리얼님이 찐이라고 말을 할 수 있냐? 이분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과정이 명확합니다. 그냥 다 보여줘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저서 비즈니스 스테로이드에 담았습니다. 오늘은 비즈니스 스테로이드를 참고해 온라인 사업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는 돈 버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든 승승장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메시지는 사업은 관계다입니다. 사업은 관계입니다. 동네 구멍가게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등 쿠팡이든 뭐든 결국 사업의 본질은 사람이 사람에게 무언가를 판다입니다. 그럼 당연히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관계가 좋으면 잘 팔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동네에 새로 식당이 개업하면 무조건 가서 먹어보시나요? 아니죠. 뭐 오픈 이벤트라도 하거나 맛있다고 소문이 들려야 가잖아요. 그런데 친한 친구가 개업을 했다고 하면 일단 무조건 가보잖아요. 그리고 나쁘지만 않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회식 있으면 거기로 가기도 하고 하잖아요. 왜냐? 친하니까, 관계가 있으니까. 즉, 관계가 좋으면 판매 확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온라인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떡하니 물건 스토어에 올려놓고 사주길 기대합니다. 이건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사줘 하는 거고, 고객이 가게에 들어오자마자 돈 내 하는 겁니다. 인사라도 좀 건네고 고객이 뭘 원하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상담도 해주고, 그렇게 해야 구매하지 않겠습니까? 즉, 사업이란 관계이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도 뭔가를 팔기 전에 고객과 관계를 만드는 과정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알겠어. 그럼 그 관계를 어떻게 만드는데 그 방법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퍼줘라. 공짜로 뭐 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처음에는 왜 그냥 주는 거지 의심하다가도 찔끔 맛보기하게 주는 게 아니라 진짜로 막 퍼주면 누구나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사업을 잘하고 싶다면 먼저 퍼줘야 합니다. 제가 방금 퍼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찔끔 도와주라고 안 했습니다. 정말로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정보를 막 줘야 합니다. 아니, 장사를 해야지 퍼주면 뭘 먹고 사냐 싶으실 수 있는데 퍼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혜성의 원칙입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의도치 않게 무상으로 얻었을 때 고마움을 느끼는 동시에 빚진 감정을 떠안게 되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갚으려 합니다. 그렇기에 호혜성의 법칙을 활용하려고 할 때는 상대가 빚진 감정을 갖도록 유도하는 전략 자체가 중요합니다. 모든 인간은 빚진 감정을 불쾌하게 느끼고 심리적 부담을 갖기 때문에 가능한 그 감정에서 빠르게 벗어나기 위한 행동을 취하니 말입니다. 전에 설득의 심리학 소개하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인간은 호의를 받으면 갚고 싶어 합니다. 뭔가 빚진 상태에 있는 감정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이게 불편하니까 가능한 빨리 뭔가 보답을 해서 그 감정을 털어내려고 합니다. 퍼주다가 구매 제한을 하면 구매 확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퍼줘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평판입니다. 퍼주다 보면 평판이 올라갑니다. 인스타 보면 맨날 사업 아이디어나 노하우를 막 카드 뉴스나 릴스 만들어서 퍼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튜브는 중간에 광고 보면은 돈이라도 되지, 인스타는 영상 보고 팔로워가 많다고 돈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걸 왜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다 그 분야 전문가로 자신을 포지셔닝하고 평판을 높이기 위한 브랜딩 과정입니다. 가령 누가 인스타그램 잘하는 법에 대해서 막 무료 인사이트를 뿌립니다. 평소에는 그냥 오 콘텐츠 좋네 하고 소비만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여러분도 나도 인스타그램 해볼까 생각하거나 여러분 회사를 홍보할 인스타그램 마케팅 대행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온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누가 생각날까요? 평소에 좋은 정보를 나눠주던 바로 그 사람이 생각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의 클래스를 들을 수도 있고 컨설팅을 받을 수도 있고 대행을 맡길 수도 있겠죠. 백날 자기가 어떤 경력을 가진 전문가다, 나 진짜 잘한다 말하고 다니는 것보다 그냥 사람들한테 퍼주고 도와주다 보면 사람들이 알아서 나를 전문가로 인식하고 필요할 때 찾게 되어 있습니다. 퍼주는 일이 당장은 돈이 되지 않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평판을 올려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합니다. 평판이 좋아지면 돈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란 좋은 평판에 반응하고 높은 신용을 가진 사람을 따르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퍼주면 될까요? 업종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냥 진짜 여러분 업종의 핵심 정보를 온라인으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을 파시면 좋은 건강기능식품 고르는 법, 건강기능식품 성분 분석표 제대로 보는 법, 증상에 따른 식품 추천 뭐 이런 유익한 콘텐츠를 유튜브, 인스타, 블로그 같은 채널을 정해서 꾸준하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헬스장을 운영한다? 그러면 진짜로 손님을 PT 해준다고 생각하고 알려줄 수 있는 운동 상식 다 알려주면 됩니다. 직원 한 명 데려다가 코칭해주는 영상 찍어서 영상만 봐도 PT를 받는 것 같은 효과가 나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다 집에서 홈트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누군가는 좋은 시설이 필요해서 혹은 옆에서 동기부여해줄 선생님이 필요해서 헬스장을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헬스장을 찾을 때 가장 먼저 여러분을 떠올릴 겁니다. 퍼주세요. 퍼주면 상대에게 호감을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호혜성의 원칙에 의거해 상대에게 빚을 졌다는 느낌도 줄 수 있습니다. 고객과 관계를 쌓아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빌드업하라. 여러분이 소개팅을 나갔어요. 첫 만남이 너무 좋았습니다. 애프터 신청을 받아서 두 번째 나갔는데 갑자기 상대가 애기는 몇 명 낳을까요? 합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출생 시대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똘똘 넘치는 분이라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뭐야 싶어서 더 이상 안 만날 겁니다. 고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좋은 인상을 줬더라도 너무 빠르게 구매를 요청하면 나를 좋아했던 사람도 뭐야 상술이었어? 하면서 뒤돌아서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판매에는 빌드업이 필요합니다. 앞서 퍼주기를 했던 것도 사실 빌드업의 첫 단계입니다. 이 빌드업 테크닉을 책에서는 할리우드 빌드업 테크닉이라고 부릅니다. 왜 할리우드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여러분 스파이더맨 좋아하세요? 스파이더맨 시리즈는 나오자마자 거의 대부분 대박을 칩니다. 이 영화가 대박을 칠 수 있던 이유가 뭘까요? 물론 스토리나 배우들의 매력도 있지만 마케팅적으로 보면은 빌드업을 아주 잘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촬영 들어가면서부터 이야기거리를 조금씩 흘립니다. 배우들 파파라치 사진들이 조금씩 유출되고 일부러 촬영 목격담을 흘립니다. 이게 진짜로 제작사가 컨트롤을 못해서 유출된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흘린 거예요. 그러니 촬영 전부터 홍보가 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촬영이 끝나고 영화가 완성 단계에 가까워지면 트레일러를 공개합니다. 트레일러도 절대 한 번만 공개하지 않습니다. 1차 트레일러, 2차, 3차, 최종 트레일러 이렇게 나오고 트레일러와 함께 배우들이 예능을 출연하거나 인터뷰를 하면서 점점 노출량을 늘립니다. 이렇게 영화 한 편 만들자고 짧게는 몇 주, 길게는 수년 전부터 빌드업을 하니까 대박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새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오징어 게임 2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촬영 시작 한 해 만에 하고 있는데 벌써 임시완, 강하늘, 양동근님 출연한다는 거 저희 다 알잖아요. 다 빌드업 중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만한 온라인 사업에 이걸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계단 콘텐츠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다 퍼주기의 일환입니다. 퍼주는데 한 번에 다 퍼주지 말고 혹은 찔끔만 퍼주지 말고 단계를 나눠서 퍼주라는 겁니다. 1단계에서는 잠재 고객의 관심을 유발하는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부동산 사업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대다수가 관심 가질 만한 내용을 전자책이나 영상 등으로 나눠준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모르면 손해보는 2023 부동산 제도 변화 뭐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이처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정보를 나눠준다고 하는 겁니다.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 같은 개인 SNS에 홍보를 하거나 광고를 돌려도 괜찮겠죠? 아니면 부동산 카페 같은데 글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제 전자책을 받아보고 싶으시면 이메일 주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하면서 말이죠. 2단계는 한 차원 더 깊은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1단계에서는 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손에는 부동산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연락처가 들려 있을 겁니다. 2단계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한 차원 더 높은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하는 겁니다. 가령 1단계에선 정책 변화만 다뤘다면 2단계에선 정책 변화에 맞춘 투자 전략을 알려준다고 하는 거죠. 이때는 1단계보다 좀 더 친밀한 수단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좋습니다. 전자책만 줬었다면 이번에는 줌으로 미팅을 하거나 유튜브 라이브를 하거나 하는 방식이 있겠죠. 이렇게 단계적으로 더 심화된 정보를 보다 친근한 형태로 제공하면서 관계를 다져가는 겁니다. 마치 소개팅을 하면 처음에는 카페에서 커피만 마시고 헤어졌다가 다음에는 한강을 가고 술도 한잔하고 뭐 이런 것처럼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마지막 3단계 고객과의 거리를 좁히는 시간을 갖는다. 3단계는 2단계와 크게 다르지 않는데 더 가까워지는 단계입니다. 2단계까지 온라인 혹은 1대 다수로 진행했다면 3단계에선 오프라인 클래스를 열거나 1대1 미팅 등을 통해서 가까워지는 거죠. 3단계까지 여러분과 함께한 고객은 이미 여러분에게 마음을 빼앗겼을 겁니다. 거기다 상당히 친해졌을 겁니다. 그러면 이때 넌지시 제가 이런저런 상품을 런칭할 계획입니다 정도만 알려줘도 구매 전환이 훨씬 늘어납니다. 여러분한테서 유익한 걸 얻을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확실히 아니까요. 인간관계에서도 가까워지는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듯 고객과 관계를 쌓는데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객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고객과 만나는 순간을 하나하나 빌드업 하세요. 책에서 이 빌드업의 핵심을 잘 담고 있는 문장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온라인 광고의 미션은 상품 판매가 아닙니다. 제가 광고의 미션을 다시 재정의하겠습니다. 온라인 광고의 미션은 클릭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광고가 클릭을 얻어냈다면 그 다음 단계는 곧장 판매를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과 첫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퍼주면서 클릭을 얻어내고 클릭을 얻어낸 다음 인사를 나누고 인사를 나눈 뒤에는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런 빌드업 과정을 거칠 때 의미 있는 구매 전환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3%가 아닌 97%를 노려라. 온라인으로 뭐 판다고 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상품 사진이나 상세 페이지 혹은 키워드 광고를 뭐라고 돌릴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일단 여러분 상품에 관심을 가지고 검색해서 스토어 클릭까지 한 사람 혹은 상세 페이지를 자세히 읽고 구매 버튼까지 누를 열정 고객이 전체 인구 중 몇 %나 될까요? 책에서는 이런 구매 모드에 들어가 있는 고객은 전체 3%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나머지 97%는 어디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아직은 적극적인 구매 의사가 없거나 여러분의 상품이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는 3% 안에서 아등바등하면서 구매율 높이려고 할 게 아니라 나머지 97%에게 내 존재를 알리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 걸까요? 바로 교육입니다. 아직 구매 모드에 있지 않은 97%의 잠재 고객에게 접근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들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구매에 대한 확신이나 상품 판매자에 대한 신뢰를 갖기는 어렵습니다. 잘 파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로 더 알수록 더 사고 싶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불스 원샷 같은 연료 첨가제를 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은 연료 첨가제가 왜 필요한지, 어떤 제품군이 있는지, 내 차엔 어떤 제품이 필요한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에게 이 상품을 어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상품의 필요성을 가르치는 겁니다. 제가 왜 연료 첨가제를 예로 들었냐면 예전에 픽플러스라는 자동차 채널에서 연료 첨가제 투입 전후에 엔진 상태를 비교해주는 콘텐츠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걸 보니 진짜로 엔진의 때가 벗겨지는 게 보여요. 이렇게 연료 첨가제가 효과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외에 싸구려 연료를 쓰면 어떻게 되는지 혹은 연료 첨가제를 살 때 어떤 걸 확인해야 되는지 이런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알려주면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던 고객들도 조금의 지식이 생깁니다.
지식이 늘어나면 사람들은 그 물건이 필요하다 생각하면 더 사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점점 더 그 카테고리 안에서 제일 좋은 물건이 사고 싶어질 겁니다. 좋은 물건은 비쌀 뿐만 아니라 이윤도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잠재 소비자를 교육시키면 구매량도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판매 단가나 이익도 높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육을 시키는 방법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퍼주기와 빌드업입니다. 사실 지금껏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아니 어느 세월에 콘텐츠 만들어서 하나하나 알려주고 하고 있냐, 열심히 알려줬는데 안 사면 나만 손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고 광고 돌리고 상세 페이지 개선해도 3%만 타겟으로 해선 한계가 명확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알지 못하는 97%를 공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교육입니다. 결론적으로 빌드업을 하며 소비자들을 교육시키는 일은 내가 먹을 수 있는 파이의 전체 크기를 키우는 일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적극적으로 찾아와서 구매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전체의 3%뿐입니다. 퍼주기와 빌드업을 통해 나머지 97%를 공략하세요. 온라인 사업에서 소득을 극적으로 끌어올려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비밀입니다. 사업은 관계입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 가지고 있어도 다짜고짜 돈을 내라 하면 고객은 도망갑니다. 고객과 좋은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할 때 더 많은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퍼주세요. 정말 좋은 걸 퍼주는 사람을 싫어할 사람 없습니다. 고객에게 퍼주면서 좋은 첫인상을 남기고 빚졌다는 인상을 남겨야 합니다. 그래야 구매가 올라갑니다. 빌드업을 하세요. 첫 만남에 결혼을 제한하지 마세요. 차근차근 고객과의 거리를 좁혀가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97%를 공략하세요. 당장 눈앞에 있는 적극적인 일부 고객보다 저 멀리 있는 잠재 고객들이 더 중요합니다. 퍼주고 빌드업하며 이들을 교육할 때 97%가 내 진짜 고객이 될 수 있습니다. 근시안적인 수익에 집착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고객들을 교육하세요. 이게 온라인 사업으로 돈을 버는 비결입니다. 오늘도 북토크와 함께 온라인 사업이라는 또 다른 타이탄의 도구를 얻어가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부자 되기 직전 나타나는 징조가 있습니다. 꼭 돈에 한정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든 성공 직전에는 이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현타입니다. 남자들이 겪는다는 그 현타? 아니 그거 말고요.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다 오늘 뭘 한 거지 같은 낭비에 대한 현타 말고, 목표를 정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도 현실이 바뀌지 않아 그냥 접을까 하는 그 현타요. 투자 공부 열심히 해서 투자했는데 손실만 날 때, 유튜브 채널 열고 영상 꾸준히 올렸는데 조회수 안 나올 때, 죽도록 노력해도 사업이 잘 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분명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도 성과가 나지 않아 스스로에 대한 회의감, 후회, 짜증이 밀려오는 그때가 바로 성공이 눈앞에 찾아온 순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공 직전임을 모르고 현타가 오는 순간 포기하고 맙니다. 분명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그걸 못 넘기고 포기합니다. 여러분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2021년 10월에 유튜브를 한번 포기했었습니다. 일주일에 영상 2개씩 올려도 아무 반응도 없고, 채널 만들고 6개월 동안 구독자 1000명, 시청시간 4000시간이라는 수익 창출 조건도 못 채웠거든요. 현타 와서 채널 접었습니다. 그런데 채널 접고 6개월 정도 있으니 갑자기 영상 하나가 떡상하면서 순식간에 수익 창출 조건을 채우더라고요. 기분 좋으면서도 혹시나 채널 삭제라도 했으면, 떡상 영상 만들기 전에 더 일찍 포기했으면 진짜 눈앞에서 성공 날렸겠다는 생각에 오싹하더라고요. 어쨌든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는 떡상 영상 만들 실력도 있었고 불과 성공이 몇 개월 남았는데도 포기했던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성공을 목전에 두고 현타를 느낍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마지막 고비를 못 넘고 포기합니다. 그러니 현타를 느낀다면 잘하고 있는 거니까 계속하세요가 오늘 주제인데, 이게 말이 쉽지 현실에선 눈앞이 캄캄하고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성공 얼마 안 남았어 하고 긍정회로 돌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공을 눈앞에 두고 현타에 좌절하는 이유와 이 현타를 극복하고 부와 성공을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역설계입니다. 저번에 한번 소개한 책인데 영상 한 편에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을 만큼 좋은 내용이 많아 한 번 더 소개합니다. 광고 아니고 저번 영상 안 보고 이 영상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둘 다 보면 2배로 좋겠죠.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현타를 겪는 가장 큰 이유는 비전과 능력의 격차입니다. 초심자에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다. 창의적 직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그 분야에 발을 들이게 된 까닭은 훌륭한 취향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이런 괴리가 발생한다. 당신이 처음 몇 년간 만드는 창작물은 신통치 않다. 뛰어난 결과를 내려고 노력하고 또 잠재력도 있지만 실제로는 뛰어나지 않다. 하지만 당신의 취향, 당신을 그 바닥에 발을 들이게 한 바로 그 안목은 여전히 훌륭하다. 그 취향 탓에 당신은 자신의 작품에 실망하게 된다. 많은 이들이 이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그만둔다. 스타 강사의 화려한 강의력에 빠져 학원 강사가 되기를 꿈꾼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여러 강의를 보면서 본능적으로 어떤 강사가 좋은 강사인지 알게 됩니다. 안목이 아주 뛰어난 거죠. 그리고 자신도 그런 좋은 강사가 되고 싶어 하죠. 그런데 막상 강의를 해보면 실제 능력은 눈높이에 한참 모자랍니다. 상상 속에선 이미 현우진인데 실제 실력은 파더너스 문쌤인 셈이죠. 비전과 현실 간 괴리를 느낄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난 재능이 부족해. 난 평생 노력해도 저렇게는 못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포기하죠. 그렇지만 여전히 이 강사는 좋은 강의를 알아보는 안목이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뭐가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이 큰맘 먹고 도전했던 유튜브, 블로그 처음 결과물 보면 정말 허접할 겁니다. 맨날 보던 영상이나 글 저거 뭐 별거 있나 싶었는데 내 실력으론 발끝도 못 따라가겠다 싶으니 금방 포기하겠죠. 그러나 올바른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능력은 언젠가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현타를 느끼는 건 안목이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취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장 내가 수준 미달이라 생각돼도 계속 노력해서 언젠가 안목의 실력을 맞추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현타가 올 때 못해먹겠다가 아니라 제대로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러러보는 성공한 사람들도 모두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재능이 넘쳐서 별로 힘쓰지 않고 성공을 쟁취한 것 같지만 사실 그들도 또 다른 누군가와 자기 결과물을 비교했고 자책하고 한탄하며 꾸역꾸역 지금까지 왔을 뿐입니다. 미국 베스트셀러 소설가 앤 패칫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몇 개월 또는 몇 년 동안에는 메모를 하거나 개요를 작성하지 않고 그저 머릿속으로 생각한다. 그 시간 동안 소설은 노트르담 성당의 장밋빛 창을 잘라서 만든 날개를 단 커다란 나비가 되어 내 머릿속에 살랑살랑 바람을 일으킨다. 아직 단 한 글자도 쓰지 않은 이 소설은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답다. 글쓰기를 미룰 핑계가 더 이상 떠오르지 않으면 미루는 일이 괴로워 차라리 쓰는 게 낫겠다 싶으면 나는 손을 뻗어 공중의 나비를 낚아챈다. 그리고 책상에 대고 꾹 눌러서 내 손으로 죽인다. 자동차로 나비를 치었다고 상상해보라. 그 생명체의 아름다운 모든 것, 즉 온갖 색깔과 빛과 움직임은 사라져버린다. 내게 남은 것은 내 친구의 마른 껍질이다. 나는 산산이 부서진 몸을 서툴게 다시 조립한다. 죽은 나비의 사체, 그것이 내 소설이다. 우리의 훌륭한 취향 덕에 어떤 일에 도전하기 전에 우리는 아름다운 나비 같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에선 나비를 만들 능력이 부족해 죽은 나비의 사체만 조립할 뿐이죠. 세계적인 소설가도 저런 괴로움을 느낀다는데 능력이 한참 부족한 우리는 당연히 취향과 현실의 괴리가 크지 않을까요? 성공은 그 괴리의 절망에 현타를 느끼고 포기할 때가 아니라 나비 사체라도 붙잡고 조립할 때 탄생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현타가 성공 징조라는 건 방법이 제대로 됐을 때 이야기지 방법이 잘못됐으면 죽어라 해도 결국 안 될 텐데 정신승리만 해서 뭐가 되냐? 그렇죠. 올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때도 현타를 느끼지만 그냥 의미 없이 뺑이 치고 있어도 현타는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올바른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미 없는 노가다를 뛰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는 일 상당수가 추상적이라 내가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요식업 하는 분이 항상 고객들을 친절히 대하고 좋은 식재료로 최고의 맛을 제공하면 성공한다는 성공 공식을 세웠습니다. 저대로 하면 당연히 식당이 잘 되겠죠. 그런데 내가 공식을 잘 따르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친절함, 최고의 맛이라는 기준 너무 주관적이지 않나요? 사무직, 영업직, 서비스직, 창작업 등 우리가 종사하는 대부분 직업들은 이처럼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지표들로 인해 성과가 결정됩니다. 그러니 내가 성공 직전인 게 맞는지 그냥 뺑이 치고 있는 건 아닌지 알 길이 없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비법이 점수판 원칙입니다. 성공에 필요한 요소를 세부적으로 나누고 내가 잘 실천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채점하라는 겁니다.
요식업으로 계속 예를 들면 친절함이라는 가치를 위해 고객이 들어오고 나갈 때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는가? 고객이 자리에 앉기 전에 자리가 깨끗하게 정리됐는지 확인했는가? 음식이 나온 뒤 더 필요한 게 없는지 문의했는가? 등 항목을 정해 매일 스스로 평가해 보는 거죠. 인사 잘했고 자리 정돈 잘했는데 너무 정신없어서 친절하게 응대하지 못한 적이 한 번 있네. 오늘은 10점 만점에 9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강의나 연설을 한다면 관객들이 몇 번 웃었는가, 복잡한 설명을 쉬운 예시로 대체했는가, 두서없이 횡설수설한 적은 없는가 등 기준을 세워 점수를 매겨볼 수 있겠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업무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지표를 정해 체크하면 지금 내가 올바른 일에 노력을 쏟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점수표가 정량적 평가 방법이라면 정성적 평가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일기 쓰기입니다. 전에 돈 없고 백 없으면 3가지만 지독하게 하세요 라는 영상에서도 소개했지만 일기 쓰기는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피드백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되돌아보며 오늘은 핵심 업무에 시간을 많이 못 썼네, 충분히 노력하지도 않았으면서 안 된다고 핑계대지 말자 라고 반성하거나 내일부턴 업무 프로세스를 이렇게 바꿔볼까 하는 식으로 개선점을 발견할 수도 있죠. 3천억 자산가이자 존쌤으로 유명한 현승원 대표님은 매일 퇴근 후 오늘 했던 일이 잘한 건지 잘 못한 건지를 복기하며 OX 표시를 하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상을 매일 점검하며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행동들만 인생에 남기는 거죠. 점수화시키든 글을 쓰든 OX 표시를 하든 중요한 건 내가 보내는 시간과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점검하며 끊임없이 도전하고 인생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두려움과 온갖 부정적 감정들은 글로 적어보고 수치로 객관화하는 순간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점수판 원칙은 우리가 느끼는 현타와 막막함을 걷어내고 이 길이 맞다라는 확신을 줍니다. 현타를 넘어서야 성공이 옵니다. 즉 꾸준함이 성공을 만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현타를 넘어 성공이 찾아올 때까지 노력을 지속하는 게 성공 비밀입니다.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위해 점수판 원칙을 활용하라는 말씀도 드렸죠. 핵심은 결국 성공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머리로 이걸 이해하고 점수판 원칙을 활용해도 성공이 찾아오기 전에 망해버리면 끝입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에는 어느 정도 운이 작용하죠. 내가 찾은 투자 종목이 아무리 저평가되어 있고 유망하다 해도 내 사업이 정말 세상을 바꿀 비즈니스라 해도 몰빵했다 한순간 삐끗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에 필요한 또 다른 원칙이 리스크를 최소화하라입니다. 여러분이 책상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잘 팔리는 책상들 공통점 다 분석해서 완벽한 책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건 잘 팔릴 수밖에 없으니 일단 대량 생산하고 스마트 스토어 열면 되는 걸까요? 혹시 안 팔리면 어떻게 하죠? 책상으로 집 만들어서 살 순 없잖아요. 이런 리스크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제품 하나만 만들어서 예쁘게 사진 찍고 상세 페이지 만들어서 와디지, 크라우디, 텀블벅 같은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공개해보면 됩니다. 혹은 설문조사, 타깃 고객층 인터뷰를 통해 사전에 수요를 파악해볼 수도 있죠. 주문을 먼저 받고 상품을 만드는 셈입니다. 이렇게 하면 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를 키운 방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초창기 컴퓨터 시장은 IBM 같은 하드웨어 기업이 지배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내가 IBM 컴퓨터 운영체제를 만들어 주겠다며 IBM 매니저들에게 유능함을 어필했습니다. 그렇게 IBM은 마이크로소프트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사인하는 그 순간에도 빌 게이츠에겐 운영체제가 없었습니다. 내가 잘 만들어 줄게 하는 뻥카만 있었죠. 계약이 체결되고 나서야 빌 게이츠는 개발자 한 명을 고용해 다른 유명 개발자의 작품과 비슷한 운영체제를 만들게 했습니다. 요즘 그랬으면 깜빵 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주문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개발한 겁니다. 고용된 개발자도 찝찝했던지 개발한 운영체제 이름을 QDOS, Quick and Dirty Operation System 라고 불렀고 빌 게이츠는 여기서 Q만 뺀 다음 MS-DOS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빌 게이츠 방식은 요즘 같은 시대엔 좀 위험해 보이긴 하지만 돈, 시간 몽땅 투자해서 프로그램 만들었는데 거래가 깨지거나 그 사이에 다른 개발자가 그 거래를 낚아채 갔다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세상에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내 성공 공식이 틀릴 수도 있으니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공식을 테스트할 기회를 늘리는 게 현실에서 성공 공식을 완성하는 팁입니다. 제품을 판매하는 일뿐 아니라 그 어떤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을 잘하고 유머 감각이 있어 유튜브 하기
이야기만 하면 대박 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직장 사표 내고 전업 유튜버로 전환했다가 잘 안 되면 그냥 동네 백수 되고 당근의 방송 장비 다 파는 거죠 뭐. 투자 수익 좀 올렸다고 해서 전업 투자자로 전환했다가 코로나 같은 대형 사고 터져서 한 1, 2년 시장 안 좋으면 어떡하죠?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다면 직장을 다니면서 성공할 때까지 다시 도전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구신사임당 주원규 PD님은 10,000원을 가지고 게임에 참가할 수 있다면 10,000원짜리 한 판이 아니라 1,000원짜리 게임을 10번 하라 말합니다. 크게 시도했다 망하면 다시 일어설 수 없으니 될 때까지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라는 말이죠. 성공 직전에 현타가 찾아오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지나친 리스크를 감수하면 현타를 느낄 기회조차 얻을 수 없습니다. 성공은 1차 함수가 아니라 지수 함수 그래프처럼 옵니다. 노력한다고 바로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떤 임계점을 넘어섰을 때 폭발적인 성공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임계점 직전 성공을 눈앞에 둔 순간 현타를 느끼고 멈춰서고 맙니다. 그때가 가장 괴로운 법이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현타를 넘어서야 합니다. 내 노력의 결과가 눈에 차지 않는다면 재능 부족을 탓하고 현타를 느낄 게 아니라 내가 제대로 된 안목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점수판 원칙을 가지고 매일 보내는 시간과 하는 일을 점검하세요. 기록과 평가를 통해 부정적 생각을 벗어던지고 꾸준함을 갖추세요. 성공은 될 때까지 할 때 찾아옵니다. 단 한 번 실패로 모든 것을 잃지 않도록 리스크를 관리하세요. 역설계는 전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지킨다는 단 한 가지 법칙 영상에서 소개한 성공 공식 발견하는 법과 오늘 소개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들을 모두 담은 책입니다. 마인드셋에 치우쳐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본질을 공략하지 못하고 피상적인 이야기만 하는 수많은 자기계발서와 달리 이 책은 진짜 성공의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담아낸 명저입니다. 나만의 성공 공식을 발견해 인생을 바꾸고 싶으신 모든 분들께 이 책을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살면서 참 호구됐다 싶을 때가 많습니다. 바가지를 썼을 때, 당연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 나 혼자 다 뒤집어 썼을 때, 능력 대비 부당한 대접을 받고 있을 때 등등 어쩌다가 이렇게 호구 잡히는 경우가 생기는 걸까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협상을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인생은 협상의 연속입니다. 작게는 집안일을 분배하는 것부터 물건 가격 협상하는 것, 크게는 연봉 협상, 부동산 계약, 기업 M&A까지 협상의 연속이죠. 협상을 잘해서 이런 여러가지 협상 상황에서 조금씩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면 인생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바뀔까요? 오늘은 여러분을 호구에서 탈출시키고 성공을 가져다줄 기가 막힌 협상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비즈니스 협상론입니다. 세이노의 가르침에서 세이노님이 훌륭한 책이다 라고 강조하신 책입니다. 이 책을 참고해 호구 탈출을 위한 3가지 협상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호구 탈출 협상법을 제가 3가지 키워드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 키워드들은 시간, 프레임, 정보입니다. 첫째, 시간입니다. 서방 국가들이 협상 상대로 참 싫어했던 동양 국가가 있습니다. 협상 상대로 싫어했다는 게 나쁜 말이 아닙니다. 만만하지 않은 상대라는 뜻입니다. 그 주인공이 누굴까요? 우리나라면 참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일본입니다. 왜냐? 일본 사람들은 느려요. 느리다는 게 속마음을 잘 안 드러냅니다. 무슨 제안을 받아도 한참 말을 안 합니다. 혹은 앞에서는 웃고 있다가 자기들끼리 회의하고 오더니 그건 어렵겠네요. 스미마생 이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솔직한 문화란 말이에요. 바로바로 반응이 와야 돼요. 그런데 일본인들이 한참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뭐가 불만족스러우세요? 저희 좀 조율을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먼저 양보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앞에서 웃고 있으니까 협상이 잘 돼가는 줄 알았는데 한참 있다 싫다 그러니 상대 입장에선 힘이 빠지죠. 그러니 짜증나서라도 협상을 빨리 끝내고 싶어하고 그러다 보면 일본에 유리하게 협상이 마무리되곤 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빨리빨리의 나라죠. 심지어 국가 번호도 82번입니다. 빨리 끝내고 싶어하고 심지어 상대가 반응이 없으면 답답해합니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쫓기다 보니 상대만 좋은 협상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죠. 이런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협상 성패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호구가 되고 싶지 않다면 협상 상황에서 시간을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은 협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기이다.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지금까지 불리하게 끌어오던 협상을 일거에 반전시킬 수도 있고 관리를 잘못하면 공든 탑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게 된다. 그렇다면 시간을 어떻게 다뤄야 하냐?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을 미뤄라. 아무리 내가 급하더라도 상대가 뭔가 요구할 때 너무 빨리 예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상대방에게 더 해줄 수도 있어요. 혹은 나 급하니까 빨리만 끝내주세요 하는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는 시원시원하니 좋네, 고맙습니다 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급해? 그럼 좀 더 요구해도 들어주겠네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미루면 어떨까요? 상대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정말 고민하고 최대한 양보해서 수용할 수 있는 선이 여기까지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혹은 상대가 좀 급한 상황이라면 먼저 좀 불만족스러우세요? 제가 좀 깎아드릴까요? 이런 반응이 나오기도 하죠. 여러모로 답변을 미루고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확보하는 게 협상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시간 제한을 설정하라. 답변 미루기는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드는 일이었다면 시간 제한 설정은 상대를 위한 시간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전에 제가 인생 처음으로 집을 사려고 집을 보러 갔습니다. 불인이었죠. 집을 봤는데 인테리어가 잘 돼 있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집 보고 나오고 얼마 뒤 갑자기 중개사 아저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집 먼저 본 사람이 계약금 넣는다 만다 해서 지금 결정해야 돼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불인이라 아는 게 없으니까 막 초조해집니다. 아까 집이 진짜 좋은 집인가? 일단 가계약금 쏠까? 막 고민하게 되죠. 거의 송금할 뻔했습니다. 다행히 아내가 아니 근데 집 사는데 너무 급하게 결정하는 것 같아, 안 된다 해서 다시 사장님한테 전화드려서 괜찮습니다 라고 하니 부동산 사장님이 그러면 다음 주쯤에 통화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다른 사람이 계약금 쏜다며 근데 뭔 다음 주에 통화를 해요. 그냥 수법이었던 겁니다. 나중에 보니 그 집은 인테리어만 잘 돼 있지 동향이고 새를 낀 매물이라 시세보다 많이 싸야 되는데 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할 시간을 뺏기니 사람이 엄청 당황하게 되고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뻔했다는 거죠. 물론 중개사님처럼 없는 시간 제한 만들어내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간 제한을 걸 수 있다면 협상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책에서는 외국계 기업과 국내 기업의 계약 사례가 소개됩니다. 외국계 기업이 자꾸 추가 조건을 요구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어요. 그러니 이 국내 기업에서는 3주 뒤에 우리 회사 이사회가 있고 다음 이사회는 1년 뒤다. 3주 안에 결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1년 뒤에 계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시간 제한을 겁니다.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필요에 따라서 긴급 이사회를 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건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가 유리한 상황에서는 시간 제한을 걸어서 상대가 협상을 준비할 시간을 없애는 게 내게 유리하게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기억하세요. 협상은 시간을 잘 쓰는 사람이 성공하는 게임입니다. 상대가 내게서 생각할 시간을 빼앗으려 한다면 지금 나 호구 잡으려 하고 있네 생각하고 시간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내게 유리하게 협상을 전개하고 싶으면 상대가 생각할 시간을 줄이셔야 하죠. 이렇게 시간을 활용하는 게 호구를 면하는 첫 번째 협상 비결입니다. 둘째, 프레임입니다. 똑같은 상황도 어떤 프레임으로 보냐, 어떻게 판을 짜냐에 따라 협상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걸 모르면 호구 잡히는 거예요. 가령 앞서 말한 중개사 아저씨는 부동산 계약을 시간 싸움 프레임으로 만드신 겁니다. 불인이인 제 입장에선 절대적으로 불리한 게임이 된 거죠. 그런데 저희 와이프가 이걸 좋은 집 찾기 싸움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 급할 게 없어지고 결과적으로 더 좋은 결정을 할 수 있었죠. 그렇다면 이 프레임 전략을 어떻게 써먹을 수 있냐? 상대의 프레임을 읽어야 합니다. 성공적인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만 생각하고 협상에 임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가질 수 있는 가치를 생각하여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가치는 주관적일 뿐 아니라 창조되는 것이다. 협상을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협상 대상의 가치를 상대방에게 심어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상대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고 있는지, 즉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협상에 임하고 있는지를 알아서 그 부분을 공략할 수 있는 협상의 판을 만들라는 겁니다. 책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왔는데 어떤 기업이 현금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 흐름이 안 좋은 거래처에서 어음 말고 현금으로 결제를 해달라 요청합니다.
사실 이 회사는 현금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줘도 아무런 타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우리 회사 중심적으로만 바라보면 뭐 별거 아니네, 오케이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이득을 취할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왜냐? 나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현금이라는 가치가 상대방에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현금 결제 여부가 우리 회사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협상판을 깔아야 합니다. 그건 저희 회사에도 부담이 가서 상당히 곤란한데, 단가를 좀 낮춰주시면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현금 많은 입장에선 현금이나 어음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중요한 건 가격이죠. 그런데 가격이 협상의 핵심인 것처럼 판을 짜고 깎아주세요 하면 당연히 상대도 깎아주기 싫어할 겁니다. 그런데 결제 방식이 핵심인 것처럼 판을 깔고, 그럼 그 핵심을 얻어 가시려면 가격은 좀 깎아주셔야 돼요 라고 하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거짓말을 하라는 거냐,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싶으실 수 있는데, 가족들 사이에서라면 모를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자산 거래, 비즈니스 거래에선 적어도 이런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 내가 쓰진 않더라도 호구 잡히진 않을 수 있잖아요. 또 다른 프레임 활용법은 덤입니다. 금전 거래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사용하는 프레임은 가격 프레임입니다. 누구나 가격 양보하는 건 싫어해요. 이건 바꿔 말하면 가격만 잘 쳐주면 그 외 자잘한 것들은 쉽게 양보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국 회사가 미국 회사에서 소시지를 수입해야 했던 사례가 책에 소개됩니다. 미국 회사는 업계 1위 회사고 고가 정책을 펴고 있어 가격 협상을 안 받아줍니다. 한국 회사에서 계속 많이 살 테니까 깎아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소용이 없어요. 그 회사 정책상 가격 인하는 아예 불가능이거든요. 회사 정책이 그렇다는데 협상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도 일개 직원인데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양보 못해? 그럼 안 해! 하면서 판을 깨버리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조건을 수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 회사는 이런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가 가격은 그대로 할게. 대신에 광고용으로 서비스 물량을 좀 줘. 회사 정책에 가격 인하 안 된다는 말은 있는데 덤을 주면 안 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돈 주고 사왔어야 할 소시지를 서비스로 추가로 받으니까 할인 받은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온 거죠. 우리가 많이 접하는 부동산 거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만 가지고 무턱대고 깎아주세요 하면 답이 안 나오는데, 사실상 가격을 깎는 효과를 내는 조건을 제시할 수 있겠죠. 중도금을 달라거나 아니면 잔금 기한을 바꾸거나 하는 식으로 조건을 달리하면 거래가 성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특정 쟁점에서 의견이 갈리고 계속 타협이 안 된다면 그 프레임을 벗어나서 덤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부분에서 생각보다 많은 걸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상대방이 자꾸 자질구레한 덤을 요구한다? 그러면 대수롭지 않게 들어주면 안 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는 걸 명심하고 계산기 두드려 봐야 합니다. 프레임을 기억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 중심으로만 보지 말고 상대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으로 상황을 보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상대가 중요시 여기는 것을 중심으로 사고할 때 내가 얻어낼 것을 찾아낼 수 있고, 반대로 과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수 있는 호구를 면하는 기술입니다. 마지막, 정보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아는 게 많아야 호구 잡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휴대폰 사러 가면 후진폰에 고가 요금제 몇 달씩 약정 달아서 사오고, 자동차 모르고 사러 가면 딜러 서비스 하나도 못 받고 기본 썬팅만 받아서 나오는 일도 있죠. 그런데 단순히 많은 것을 알아야 한다 보다 더 중요한 협상 기술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을 말하지 않는다. 협상 테이블은 법정의 증언석과는 다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상대방에게 알려줄 필요도 없고 알려줘서도 안 된다. 상대방도 마찬가지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상대방이 아무리 객관적인 사실을 나에게 알려준다고 할지라도 먼저 그 저의를 생각해야 한다. 협상할 때 거짓말로 협상을 하면 안 됩니다. 신뢰가 깨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말이 꼭 내 모든 걸 말해줘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이 인생에서 하는 가장 큰 거래가 부동산이다 보니 제가 자꾸 부동산 예시를 드는데, 가령 내가 부동산을 파는데 기간 제한이 걸려 있어요. 언제까지는 죽어도 팔아야 돼요. 이때 못 팔면 세금이 수천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부동산에 저 이때까지 무조건 팔아야 돼요, 안 그러면 손해니까 꼭 팔아주세요 하면 매수자한테도 그 정보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매수자가 아니 뭐 어차피 수천만 원 손해볼 바에는 조금만 더 깎아주시죠,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부동산에 저 이때까지 팔면 좋긴 해요, 빠르게 잔금만 해주면 시세보다 좀 낮게 조정해줄 여지는 있습니다 라고만 하면 그냥 몇백만 원 깎아주고 매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괜히 다 알려주면 약점 잡혀서 몇천만 원을 깎아줘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꼭 돈이 오고 가는 금전 거래가 아니라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손해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협상에 서는 건 법정에 서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걸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불리한 말은 그냥 하지 마세요. 둘째, 상대도 말하지 않은 것이 있다. 내가 모든 걸 말할 필요가 없듯 상대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걸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하는 말만 듣고 의사결정을 내리면 안 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이거 진짜 싸게 파는 거예요, 정가 절반밖에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며 물건을 팝니다. 맞는 말입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근데 알고 보니 원래 50% 할인해서 파는 제품이고, 심지어 여러분이 사고 난 일주일 뒤에 70% 할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디 가서 따질 수도 없습니다. 거짓말한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호구를 잡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알아야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게 여기에 적용되는 말이죠. 겉보기에는 상대가 아무리 좋은 제안을 하고 있어도 저 사람이 말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속 사정을 파악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호구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협상을 합니다. 한두 번 협상 잘못하고 손해보는 건 괜찮지만 이게 쌓여서 복리 효과가 나타나면 결론적으로 인생이 하드해집니다. 호구 잡히면서 사는 거죠. 오늘은 호구 잡히지 않기 위해 알아야 할 3가지 협상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시간을 활용하세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빠른 결정을 강요할 때 벗어날 수도 있을 뿐더러 상대를 초조하게 만들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둘째, 프레임을 짜세요. 나 중심 프레임을 벗어나 상대 중심 프레임으로 협상 상황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상대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게 내게는 정말 사소한 일이라도 굉장히 중요한 양보를 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짜야 합니다. 더불어 상대가 원하는 걸 들어주고 대신에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진 덤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중심적 프레임에 갇힌 상대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지도 모르고 양보할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정보를 활용하세요. 굳이 말해줄 필요 없는 내용을 상대에게 알리지 말고 상대도 내게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더 많은 지식과 정보는 협상 상황에서 힘과 권력이 됩니다. 오늘은 비즈니스 협상론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책에는 오늘 소개한 것 외에도 정말 다양한 협상론이 나와 있습니다. 꼭 비즈니스 상황이 아니더라도 부동산 거래처럼 일상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정말 유익한 스킬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읽어보면 좋을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 누군가 나에게 이런 협상 기술로 이득을 취해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하니까. 오늘도 북토크와 함께 호구를 면하고 보다 똑똑한 인생을 살아가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